네, 3부 이번 순서는 오늘의 정치권 핫 이슈 짚어보는 이슈 토크 순서입니다. 금요일에는 두 분이 나오시는데요. 이슈파이터 두 분 소개해드릴까요? 김태현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부장판사를 지내신 이정렬 국민TV 이사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언제까지 부장판사를 지낸 이정렬 국민TV 이사로 해야 될까요? 그 앞에 거는 빼주셔도 그러니까 이제 다들 없는데. 부장판사 출신이신 거 알 것 같은데. 자, 여기 저 소개하는 그 스크립트를 보니까요. 금요일에 이슈 파이터라고 안 하고 이슈 파이터라고 아주 세게 써 있더라고요. 그만큼 강한 센 분들 두 분 나와 계신 걸로 기대를 하고 오늘 아마 얘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주요 뉴스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유정 후보자 자진 사퇴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결국 주식으로 돈 번 게 발목을 잡았어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좀 아주 개인적인 얘기라서 좀 그런데 네. 저희 연수원 동기거든요. 아, 그러세요? 잘하시겠네요. 예, 잘 아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어떤 면에서 듭니다. 그렇습니까? 참 인품도 훌륭하고 네. 뭐 물론 일부에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나왔던 이제 서울대 출신 남성 50대를 완전히 깨버린 그렇죠. 게 인선이었거든요. 예. 뭐 그런 형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능력이나 뭐 실력 면에서도 상당히 출중하고 법여성학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여성 인권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의외로 여기서 이제 발목이 잡혔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인사청문회라든가 이 인사제도에 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는데 어떻든 이거 금감원 조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들어가서 높겠죠. 예, 본인이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정말 사실무근이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그럼 회복을 하고 돌릴 것인지 참 그것도 상당히 또 신경이 쓰입니다. 연수원 다니실 때 친하셨어요? 네, 성도 같고요. 그러네. 이름 가나다 순으로 많거든요. 이 씨가 성 같다는 거는 뭐 별로 이렇게. 예, 이정 이래서 비슷해가지고요. 근데 예. 결과적으로 사실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그 말씀 맞는데 이제까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낙마했던 분들 중에서 그런 사정이 없는 분들이 뭐 얼마나 되겠냐 하는 또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볼 때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내가 커서 공직을 맡으려면은 정말 인생을 조심스럽게 원칙에 맞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할 거라는 또 그런 이제 긍정적인 작용도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그 낙마의 이유가 이제 주식으로 돈 번 게 발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좀 내용을 들어보면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생각이 들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많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또 증권회사에서 한 3년 변호사 하지 않았습니까? 증권으로도 많이 잃어봤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증권 개미 투자자들 아프면 전 정말 잘 압니다. 이유정 후보자는 많이 몸소 겪어와서. 수익을 올렸지 잃지 그렇죠. 않았잖아요. 제가 이제 이유정 변호사의 이 딱 거래 내역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땐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천재. 그것도 워런 버핏 같은 천재가 아니라 정말 스몰 캡을 정확하게 집어내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단기간 안에 집어낼 수 있는 최고의 여의도 주식 고수. 이 주식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지금 뭐 스몰 캡이요? 네, 그러니까 워런 뭐예요? 버핏 같은 사람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사서 한 10년, 20년 쭉 묵혀두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분은 스몰 캡이라는 거는 코스닥에 있는 작은 종목들요. 잘 모르는 회사들. 뭐 비상장 주식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딱 집어가지고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하는 정확한 매수 타이밍. 최고의 고수 이거나. 두 번째는 정말 천운으로 타고난 사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무것도 탁 찍어서 샀는데 이거 뭐지? 막 올라요? 딱 팔았는데 그 다음에 내려요? 샀는데 올라요? 뭐 이런 사람. 아니면 미공개 정보 이용. 셋 중에 하나인 거죠.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저는 이유정 후보자가 뭐 돈 번 거는 만약 이제 뭐 범죄인지 아닌지는 밝혀지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탓하고 싶지는 않은데 문제는 청와대 민정의 어떤 판단인 거죠. 네.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당연히 재산 내역 보면 주식으로 이렇게 많이 돈 번 거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판단했다는 그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장하성 실장 주식 없냐? 더 많습니다. 90억 있어요. 근데 상황이 틀리죠. 장하성 실장 같은 사람은 예전에 IMF 때 소액주주 운동하느라고 굉장히 쌌을 때 우리나라 우량 재벌 큰 대형주들을 매수해놨다가 그게 장기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90억, 50억 돼도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질 않아요. 자, 그런데 네. 이 경우도 이정 후보자, 이제 전 후보자죠. 해명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내추럴 엔더텍이라는 회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유명한 이제 백수호 그렇죠. 이제 만들었던 회사인데 22,000원에 사서 91,000원에 팔았다. 그것도 91,000원에 4월 달에 팔고 나서 5월 달에는 이게 다시 10,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제 이 얘기만 듣고 보면은 이건 굉장한 고수다. 아니면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정 후보자 또 해명을 들어보면 말이죠. 이거를 처음에 이제 주식을 살 때 그 소속 법인이 이 내추럴 엔더텍의 송무를 맡았었고 그 동료 변호사한테 주식을 샀다. 그렇지만 주식을 산 시점이 이게 막 뜨기 전 1년 6개월 전에 샀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1년 6개월까지 기다리면서 주식 뜨는 정보를 갖고 주식을 투자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급락이 시작한 다음에 팔았는데 어떻게 팔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또 생각이 다른 것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추럴 엔도텍의 문제를 가지고 아마 금감으로 또 조사를 할 건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런 얘기다 뭐 우연일치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우연일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 이 비상장 주식을 그걸 그냥 매수한다라는 거를 뭐 정보나 이런 거 없이 매수하기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주식 고수들이라도. 네. 그게 하나 있는 거고 앞서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고점인 9만 원대에서 팔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그 백수호 파물이 터지면서 이제 주식이 10분의 1로 급전직합니다. 네. 그런데 내추럴 엔도텍이 백수호 문제로 급전직하할 때 시계를 돌려보면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추럴 엔도텍 직원들이 그 백수호 파물이 터져서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회사 주식을 내다 판 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감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추럴 엔도텍 내부에서도 야 이거 백수호 큰일 났는데 우리 회사 주식 꼬라박겠는데 라는 어떤 암암리에 그런 정보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 이 이유정 변호사가 그걸 미리 동료 변호사든지 누굴 통해서 입수하고 팔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의혹은 좋은데 사실 김 변호사님께서도 뭐 송무를 하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기업 자문도 하고 기업 송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저는 이제 뭐 그런 높은 분들 말고 이제 실무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뭐 자기네 회사 주식이 좀 있으면 폭락할 정도의 정보가 생긴다. 이런 것까지는 법무법인에서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그 특별한 친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전혀 100%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으나 쉽게 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죠. 그런 거는. 우리 회사 주식이 폭락할 거다라는 걸 알기 그렇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사실 뭐, 대해서는 예. 금감원에서 조사를 할 건데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이유정 후보자 주식 매매 내역들이 국민의 어떤 감정과는 버긋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걸 민정에서 봤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인사 어떤 검증 시스템의 결국 산출물이 아니었겠나라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죠. 만약에 회사의 내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그 주식 투자로 차익을 얻었다 이러면 이게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꽤 형량이 높은 거죠. 그렇죠. 비공개 정보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려고 네. 하는 게 자본시장법의 기본적인 이념이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를 특정한 사람이 습득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했다고 하면 이 공정시장이라고 하는 체제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검사 조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이 얘기는 뭐 어쨌든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됐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뭐 법조인 청문회 얘기가 나온 김에 법조 얘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아세요? 지금 오현석 판사? 성함은 들어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오늘 그 법원 게시판에 오현석 판사, 인천지법의 오현석 판사입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 법원 게시판이라는 게 코트넷이라고 부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명으로 올리는 겁니까? 네, 실명입니다. 이게 보통 이런 거 오르는 건가요? 뭐 어떨 때는 이제 학술 논문, 예. 판례 평석, 모르겠어요. 제가 떠난 지 한 5년 가까이 돼가지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그리고 가장 뜨거웠을 때가 그때였죠. 신영철 전 대법관이 그 배당 조작했을 때 거기에 관해서 예.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 이사님도 이거 올리신 적 있어요? 무슨 글 같은 거? 저도 꽤 올렸었죠. 뭐 어떤 거를 올리셨어요? 당시에 이제 법원 공무원 인사 문제가 좀 이상하다라는 글을 올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문제가 됐던 저 징계 처분 받았던 그 글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그 글. 예 올라갔던 거고요.
뭐 그 이른바 정치 편향 논란의 당사자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글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첫째 드는 생각은 사실 지금 앵커께서 이제 제목만 읽어주셨는데 네. 이 글에 대해서 지금 보도를 한 신문이 제가 얼핏 찾기로는 이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하고 이런데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뽑을 수 있나 싶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연석 판사가 쓴 글의 원문을 일부를 갖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린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네.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이제 이것만 들으면 좀 그런데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말하려는 게 아니다. 정치 본연의 역할은 사회 집단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말이다. 법관 독립은 보장함으로써 사법부의 그러한 약간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존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우리 사회는 받아들여야 한다. 제목만 말씀드린 거 말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갖고 한번 논쟁을 한번 해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가장 법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관료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원은 헌법에도 나타나 있다시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도록 돼 있는데 관료화라는 건 상명하복의 체제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원장, 대법원장의 어떤 의중,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재판이 그야말로 형해화되는 거죠. 독립이라는 게. 결국 인사 때문이겠죠. 그렇죠. 인사 문제가 제일 크죠. 인사권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요는 물론 대법원 판례는 존중돼야 되고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또 어떠한 그 불문법으로서 통용이 되고 있으니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경과를 보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최소한 2, 3년은 지난 다음에 나오는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보다 어느 정도는 늦을 수밖에 없는 게 숙명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판사 때 배우는 게 대법원 판결을 물론 잘 알고 숙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야 되지만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네. 예, 언제든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만 그런 판결을 하더라도 이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 과정들을 연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박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기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도제식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앞부분을 딱 떼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치받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라는 거냐. 이렇게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일부분만 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안 되고 전체 맥락을 봐야 되는데 특히 또 문제가 판사들 글이 되게 두갈씩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만연체여가지고 쭉 다 읽어봐야 이게 이런 생각에 썼겠구나라는 게 이게 그 이해가 가는데 딱딱 일부분만 소위 말하는 이제 조선일보 같은 데 잘하는 이 악마의 편집 이런 걸로 해서 하면 참 이게 논란이 안 될 수가 없는 논란을 만들어내는 그런 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또 그 일반인 입장에서 저도 일반인으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어떤 판례라는 게 중요한 면도 있는 거고 또 똑같은 판결 어떤 사기든 무슨 형사 관련된 판결이든 간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 판사는 저렇게 판단하고 저 판사는 저렇게 판단해가지고 다르다는 거는 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납득할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개개 사안마다 제가 지금까지 법원에 있을 때 재판해 보면서 진짜 같은 사안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연령이 다르거나 가족 관계가 다르거나 심지어 저희는 그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현행범 체포되거나 체포영장 발부돼서 체포됐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다는 확인서를 양식을 이제 경찰관이 줍니다. 거기에 이제 서명 날인을 하는데 그걸 들었다고 거기에 서명 날인을 했느냐, 그러니까 거부를 했느냐, 아니면 제대로 썼느냐 거기에 따라서 반성의 정도가 다르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세세한 것까지 보는데 사실 같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어떠한 요소만 뽑으면 같아 보이는데, 근데 물론 그 양형의 편차가 크면 안 되죠.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도 어쩌면 판사가 아니니까 일반 국민의 사법의 대상인 거죠.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례과 다른 하급 심판군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사실 불안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물론 뭐 하급 심판 그러니까 굉장히 논쟁적 사안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대법원 판례가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현실에 맞지 않는 건 아니야?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뭐 그런 것들이 하급심 판례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정리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뭐 굉장히 좀 예외적인 것들이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어떤 법리라든지 확립된 대법원의 어떤 판례와 어떤 그 결정들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하급심 판례들이 나오게 되면 국민들의 입장이나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거든요. 중앙지법에서 가니까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부산 가니까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중앙지법에서도 일부 형사 일부는 왼쪽 가라고 그러고 2부는 오른쪽 가라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판사 개개인의 이제 독립을 뭐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 판사의 사법권의 독립이란 건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정치권으로부터 외부 세력으로부터 그런 것에 어떤 독립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거기에 넘어서 가지고 판결에 판사의 개인적인 주관이 만약에 너무 개입돼서 만약에 자꾸 이게 독특한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그 판결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뭐 어제 그 이슈가 나온 통상임금 관련된 1심 판결 나온 것도 그렇고 지금 한 115군데 회사가 기업들이 지금 그 통상임금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인데 판사마다 정치적인 신념이 달라가지고 만약에 이게 다른 판결이 나온다든지 또는 뭐 그 저거 있잖아요. 최순실 주치의였던 이임승 교수 2심에서 공소기각이 됐는데 1심 판결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과가 완전히 거꾸로 나온다. 이럴 경우를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의사나 경향에 의해서 판결이 나오면 안 돼요. 그건 네.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런 경향의 판결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저는. 소위 말하는 뭐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게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정치적 편향에 의해서 한 판결이 있으면 내놔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정치 편향 판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를 들어서 한명숙 전 총리 판결 보십시오. 판결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경위라면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 상식적이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판결에. 추론, 상식. 그 문장에 대해서는 그 이 이사님 굉장히 예, 아주 불쾌합니다. 불쾌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조윤선 전 장관이나 뭐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 기소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판결문에 명시를 합니다. 네. 이런 게 정치 편향인 거예요. 얘기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다음 주에라도 시간이 나면은 이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슈 하나 좀 더 다뤄야 되니까 넘어가죠. 자, 한 분은 일단 사퇴를 했습니다. 아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분 중에 이제 박성진 후보자가 있는데 박성진 후보자가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정면 돌파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냥 가겠다. 예, 일단 뭐 청와대에서도 굳이 이제 박성진 후보자를 소위 해서 지명 철회를 하거나 그럴 조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야당들 반응도 참 재밌습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사퇴하라 그러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도 조용합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퇴하라 그러고도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뭐 굳이 얘기하자면 굳이 이것도 보수 진보는 아니고 그냥 그런데 굳이 얘기하다면 어떤 사관이나 그런 것들이 자유한국당이랑 좀 비슷한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낙마하라고 그러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냥 있는 모양새인데 얘기를 좀 진행하기 전에 예. 그 예스 노로 한번 답을 해보죠. 예. 우선 김 변호사님은 청문회 통과할 거다. 못할 거다. 저는 아까 어차피 청문회는 끝나갔고 저는 뭐 대통령 그냥 그렇죠. 지명 철회 안 하고 임명할 거로 보는데요. 임명할 거다. 예. 임명할 거다. 네, 저도 임명할 걸로. 그렇죠. 봅니다.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졸지에 청와대는 이념 성향 안 가리고 적재적소 인사를 하는 그런 인사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 그러니까요.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낙마시키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물론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박성진 후보자가 뭐를 예를 들까요? 5.18 민주항쟁은 광주 사태다 이렇게 했다든지 뭐 일제 식민지는 우리 근대화에 공헌한 것이다 이렇게 모든 국민의 정말 여론 그 감정 그 발언만 잘라가지고 편집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9년 건국서 48년 건국서 어쨌든 지금 학계에서도 대립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48년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네가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우리 정부에서 장관하지 마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사실은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던 탕평 인사랑 어긋나고 진짜 코드 인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더군다나 이 박성진 후보자는 중소기업 벤처 이거에 관한 사람이지 뭐 교육부총리 뭐 교육문화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다고 보고 여기서 만약 철회하면 오히려 또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코드 인사하자는 거잖아요.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 그거거든요. 중소기업부 장관이면은 중소기업을
잘 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거 전문가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국무위원이고 어쨌든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한 파트너로서 어떤 국정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과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 그리고 국가관 그다음에 뭐 창조과학이라고 그랬나요? 네. 과연 그게 국무위원으로서의 맞는 그런 그 자구책이냐 뭐 이런 문제 제기하는 쪽도 있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비판이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역전이 돼 버렸는데 코드 인사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일단. 예, 근데 아까 앵커께서도 너무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문제는 역사관 뭐 이거보다 지금 하여튼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중소기업, 벤처 기업 이게 문제여가지고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인재가 누구냐 이게 문제인 거지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닐 정도로 비상 상황이라는 겁니다. 두 분이 다 임명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임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겁니다만 조현옥 인사수석 책임론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현옥 인사수석 책임론은 짧게 뭐 말씀해 주세요. 박성진 후보자보다는 아마 이우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네. 쪽으로 좀 포커싱이 많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주식 거래 내역을 보고 또 이것이 문제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면 정부적 판단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제기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부장판사를 지낸 이정렬 국민TV 이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비상장 주식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딱 집어가지고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하는 정확한 매수 타이밍, 최고의 고수 이거나 두 번째는 정말 천운을 타고난 사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무것도 탁 찍어서 샀는데 이거 뭐지? 막 올라요? 딱 팔았는데 그 다음에 내려요? 샀는데 올라요? 뭐 이런 사람. 아니면 미공개 정보 이용 셋 중에 하나인 거죠.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저는 이우정 후보자가 뭐 돈 번 거는 만약 이제 뭐 범죄인지 아닌지는 밝혀지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탓하고 싶지는 않은데 문제는 청와대 민정의 어떤 판단인 거죠. 네.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당연히 재산 내역 보면 주식으로 이렇게 많이 돈 번 거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판단했다는 그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장하성 실장 주식 없냐? 더 많습니다. 90억 있어요. 근데 상황이 틀리죠. 장하성 실장 같은 사람은 예전에 IMF 때 소액주주 운동하느라고 굉장히 쌌을 때 우리나라 우량 재벌 큰 대형주들을 매수해놨다가 그게 장기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90억, 50억 돼도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질 않아요. 자, 그런데 네. 이 경우도 이정 후보자, 이제 전 후보자죠. 해명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내추럴 엔더텍이라는 회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유명한 이제 백소 그렇죠. 이제 만들었던 회사인데 22,000원에 사서 91,000원에 팔았다. 그것도 91,000원에 4월 달에 팔고 나서 5월 달에는 이게 다시 10,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제 이 얘기만 듣고 보면은 이건 굉장한 고수다. 아니면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정 후보자 또 해명을 들어보면 말이죠. 이거를 처음에 이제 주식을 살 때 그 소속 법인이 이 내추럴 엔더텍의 총무를 맡았었고 그 동료 변호사한테 주식을 샀다. 그렇지만 주식을 산 시점이 이게 막 뜨기 전 1년 6개월 전에 샀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1년 6개월까지 기다리면서 주식 뜨는 정보를 갖고 주식을 투자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급락이 시작한 다음에 팔았는데 어떻게 팔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또 생각이 다른 것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추럴 엔도텍의 문제를 가지고 아마 금감으로 또 조사를 할 건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런 얘기다 뭐 우연히 일치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우연히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 이 비상장 주식을 그걸 그냥 매수한다라는 거를 뭐 정보나 이런 거 없이 매수하기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주식 고수들이라도. 네. 그게 하나 있는 거고 앞서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고점인 9만 원대에서 팔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그 백수호 파물이 터지면서 이제 주식이 10분의 1로 급전직합니다. 네. 그런데 내추럴 엔도텍이 백수호 문제를 급전직하할 때 시계를 돌려보면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추럴 엔도텍 직원들이 그 백수호 파물이 터져서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회사 주식을 내다 판 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감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추럴 엔도텍 내부에서도 야 이거 백수호 큰일 났는데 우리 회사 주식 꼬라박겠는데 라는 어떤 암암리에 그런 정보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 이 이우정 변호사가 그걸 미리 동료 변호사든지 누굴 통해서 입수하고 팔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의혹은 좋은데 사실 김 변호사님께서도 뭐 송무를 하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기업 자문도 하고 기업 송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저는 이제 뭐 그 높은 분들 말고 이제 실무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뭐 자기네 회사 주식이 좀 있으면 폭락할 정도의 정보가 생긴다. 이런 것까지는. 네, 3부 이번 순서는 오늘의 정치권 핫 이슈 짚어보는 이슈 토크 순서입니다. 금요일에는 두 분이 나오시는데요. 이슈파이터 두 분 소개해드릴까요? 김태현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부장판사를 지내신 이정렬 국민TV 이사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언제까지 부장판사를 지낸 이정렬 국민TV 이사로 해야 될까요? 그 앞에 거는 빼주셔도 그러니까 이제 상관이 다들 없는데. 부장판사 출신이신 거 알 것 같은데. 자, 여기 저 소개하는 그 스크립트를 보니까요. 금요일에 이슈 파이터라고 안 하고 이슈 파이터라고 아주 세게 써 있더라고요. 그만큼 강한 센 분들 두 분 나와 계신 걸로 기대를 하고 오늘 아마 얘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주요 뉴스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유정 후보자 자진 사퇴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결국 주식으로 돈 번 게 발목을 잡았어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좀 아주 이 개인적인 얘기라서 좀 그런데 네. 저희 연수원 동기거든요. 아, 그러세요? 잘하시겠네요. 예, 잘 아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어떤 면에서 듭니다. 그렇습니까? 참 인품도 훌륭하고 네. 뭐 물론 일부에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나왔던 이제 서울대 출신 남성 50대를 완전히 깨버린 그렇죠. 예, 인선이었거든요. 예. 뭐 그런 형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능력이나 뭐 실력 면에서도 상당히 출중하고 법여성학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여성 인권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의외로 여기서 이제 발목이 잡혔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인사청문회라든가 이 인사제도에 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는데 어떻든 이거 금감원 조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들어가서 높겠죠. 예, 본인이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정말 사실 무근이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그럼 회복을 하고 돌릴 것인지 참 그것도 상당히 또 신경이 쓰입니다. 연수원 다니실 때 친하셨어요? 네, 성도 같고요. 그러네. 이름 가나다 순으로 많거든요. 이 씨가 성 같다는 거는 뭐 별로 이렇게. 예, 이정 이래서 비슷해가지고요. 근데 예. 결과적으로 사실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그 말씀 맞는데 이제까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낙마했던 분들 중에서 그런 사정이 없는 분들이 뭐 얼마나 되겠냐 하는 또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볼 때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내가 커서 공직을 맡으려면은 정말 인생을 조심스럽게 원칙에 맞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할 거라는 또 그런 이제 긍정적인 작용도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그 낙마의 이유가 이제 주식으로 돈 번 게 발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좀 내용을 들어보면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생각이 들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많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또 증권회사에서 한 3년 변호사 하지 않았습니까? 증권으로도 많이 잃어봤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증권 개미 투자자들 아프면 전 정말 잘 압니다. 이유정 후보자는 많이 몸소 겪어와서. 수익을 올렸지 잃지 그렇죠. 않았잖아요. 제가 이제 이유정 변호사의 이 딱 거래 내역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땐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천재. 그것도 워런 버핏 같은 천재가 아니라 정말 스몰 캡을 정확하게 집어내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단기간에 집어낼 수 있는 최고의 여의도 주식 고수. 이 주식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지금 뭐 스몰 캡이요? 네, 그러니까 워런 뭐예요? 버핏 같은 사람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사서 한 10년, 20년 쭉 묵혀두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분은 스몰 캡이라는 거는 코스닥에 있는 작은 종목들요. 잘 모르는 회사들. 법무법인에서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그 특별한 친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100%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으나 쉽게 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죠. 그런 거는. 우리 회사 주식이 폭락할 거다라는 걸 알기 그렇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사실 뭐, 대해서는 예. 금감원에서 해서 조사를 할 건데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이유정 후보자 주식 매매 내역들이 국민의 어떤 감정과는 버긋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걸 민정에서 봤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인사 어떤 검증 시스템의 산출물이 아니었겠나라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죠. 이 만약에 회사의 내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그 주식 투자로 차익을 얻었다 이러면 이게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꽤 형량이 높은 거죠. 그렇죠. 비공개 정보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려고 네. 하는 게 자본시장법의 기본적인 이념이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를 특정한 사람이
습득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했다고 하면 이 공정시장이라고 하는 체제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검사 조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이 얘기는 뭐 어쨌든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됐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뭐 법조인 청문회 얘기가 나온 김에 법조 얘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아세요? 지금 오현석 판사? 성함은 들어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오늘 법원 게시판에 오현석 판사, 인천지법의 오현석 판사입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 법원 게시판이라는 게 코트넷이라고 부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실명으로 올리는 겁니까? 네, 실명입니다. 이게 보통 이런 거 오르는 건가요? 뭐 어떨 때는 이제 학술 논문, 예. 판례 평석,